아, 테스트. 책. 잠깐만, 커피 한 잔만 가져올게. 일요일 낮이야. 내가 전번주에 스톤 브릿지라는 종목에 단타로 들어갔었거든. 사실 그 업스테이지라는 그 스타트업이 있어. 근데 이 업스테이지가 오픈 AI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진 그 챗봇 기업이야, 챗봇. 근데 이 챗봇 기업이 그 우리 한국에서 운영하는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그 챗봇 리드보드 경연대회라는 게 있어. 일종의 경연 플랫폼 같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최종으로 우승을 하면서 중국도 제끼고 모두 제끼고 1등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스톤 브릿지가 투자사기 때문에 스톤 브릿지가 좀 올랐어. 상한가를 한번 갔을 거야. 그리고 K컴퍼니라는 장투사, 두 개 다 장투사인데 장투사가 상한가를 갔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내가 단타로 들어갔었거든. 단타로 들어갔는데 나는 수익을 못 냈어. 근데 주포들이 왠지 빠져나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서 이 종목, 스톤 브릿지라는 종목을 쭉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가다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금요일날 상장할 종목하고 연관성이 좀 있어.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주포가 빠져나갔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뭐 좋은 느낌이 드는 종목들이 있는데, 나같이 주식을 작게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주식이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쯤 오를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는 차라리 들어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언제쯤 어떤 이유로 그 날짜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너무 긴 시간 동안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좋긴 좋은데 언젠가는 올 것 같은데 이게 한 달 후에 오를지 두 달 후에 오를지 2분기 후에 반년 후에 오를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는 되게 지루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 종목이 나중에 오르면 뭐해? 내가 수익을 낼 수 없다. 중간에 손절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좋은 종목이 아닌 거지. 어떤 종목이라도 누구한테는 수익이 되고 누구한테는 수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보통 스윙이라든가 단타 차원에서 들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날짜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보고 또 썰 덧붙여가지고 일요일이니까 좀 재미있는 종목 중에 썰옥수라는 종목이 있어. 이것도 상승할
수 있는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볼게. 서룩스도 지금 주포는 들어와 있거든.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 주포는 들어온 거야. 한꺼번에 다 나가지 않아. 한꺼번에 나가려고 주포가 한 가지 이슈만 가지고 들어오진 않거든. 거래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서룩스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야. 다만 날짜를 언제쯤으로 특정할 수 있을까? 서룩스 같은 경우에 그 부분도 한번 봐볼게. 자, 아까 내가 말했던 스톤 브릿지라는 종목이야. 그러니까 목요일이지. 2월 14일날 목요일날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 내가 단타로 들어갔다가 실패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차트를 보면 왠지 주포가 다 빠져나간 것 같지 않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런저런 이유로. 설명하려면 복잡하지. VI 걸릴 때라든가 또 VI 걸리기 직전에서 급등이 나왔다든가 내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개미들을 후리고 밑에서는 더 떠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그렇지? 주포들도 보통 길게 가져가지 않거든. 그래서 쭉 추적을 해봤더니 스톤 브릿지는 여러 군데 많이 투자를 했어. 언제 뭐가 터질지는 모르지. 근데 다음 주에 좀 대규모로 투자를 해놓은 회사가 하나 상장을 해. DS 단석이라는 종목이야. 원래는 단석 산업이거든. 단석 산업인데 그 단석 산업이 단석 산업 이야기 좀 할까? 어차피 금요일날 상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모두 알아두는 게 좋지. 요즘에 공모 시장이 좋잖아. 그러니까 공모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이 DS 단석 산업은 스톤 브릿지가 2대 주주야. 정확히는 스톤 브릿지 캐피탈이지. 이 자산 운용사들은 여러 개의 펀드를 운영하잖아. 그 중에 하나가 스톤 브릿지 캐피탈이야. 근데 여기에서 2대 주주야. 공모 전 지분으로 따지면 한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상장을 하는데 구주로 15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총 단석 DS 단석이 총 580만 주 정도를 상장을 하거든. 총 주식수가. 그 중에서 150만 주 정도를 얘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구주 매출로 한 50만 주는 내보내. 580만 주인데 주식이 총 저기 스톤 브릿지 벤처가 가지고 있는 것이 150만 주 정도 돼. 그 중에서 50만 주는 구주로 매출을 해버리고 공모가로, 그리고 나머지 100만 주 정도는 3개월 후 그리고 6개월 후 2차에 나눠 가지고 의무 보유를 하거든. 이런 거지. DS 단석이 공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총 24% 정도를 유통을 시키거든. 24% 580만 주 중에서 24%면 한번 계산해봐. 하여튼간 그 정도를 유통을 시켜. 처음에는 한 30 몇 프로였는데 스톤 브릿지가 구주 매출을 좀 줄이면서 그 공모 구조가 아주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공모 구조 따질 때 구주 매출은 볼 필요 없다고 그랬지. 그 돈이 회사로 들어가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주포들이 신경 안 쓰니까 그 부분을. 주포들은 저가주가 있느냐 없느냐에 오히려 더 신경 써. 타켓을 정할 때 DS 단석을 볼 때 구주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모주 외의 주식,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총 24% 유통을 하는데 그 중에서 20% 정도는 공모주야. 공모주 외의 주식은 한 4%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주포들이 좀 주포들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종목인 거지. 그러면 DS 단석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일까? 요게 또 재밌어. 내가 그랬잖아. 주포들은 1등 들어가는 거 좋아한다고. 지금 공모가를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한 5,600억 원 정도 될 거야. 내가 여기 조사를 좀 해놨는데 한 주당 10만원씩 지금 확정이 됐고 시총이 한 6천억 정도 된다. 5,800억. 그럼 이게 뭐하는 회사냐 그러면 플라스틱이라든가 또 음식물, 그러니까 폐기물 이런 걸 가지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회사야. 항공유라든가 선박유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친환경 재생유를 만드는 회사인데 너희들이 잘 아는 그 폐유 있잖아. 우리가 닭 같은 거 튀기고 그러면 식용유 쓰잖아. 그 폐식용유, 이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부분에서 유럽 쪽에다 수출을 많이 해. 그래 가지고 바이오 디젤 수출 부분에서는 1등이야. 어찌됐건.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녹여 가지고 바이오 디젤유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사업 보고서에는 군산에다가 배터리 있지, 배터리. 폐배터리를 가지고 재활용에 쓸 수 있는 리사이클 공장을 지금 시설하고 있거든.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엮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간 1등 하는 분야가 있다는 소리야. 바이오 디젤 쪽으로. 폐식용유 특히. 아마 이 종목이 상장 당일날 전국의 단타꾼들이 요즘에 다 모일 거야. 요즘에 공모 시장이 좋아지니까 전국에 막 요즘에는 개인들이 막 100억, 200억 이 정도 가지고 한 단타를 치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은 심할 거야. 심한데 LS 머티리얼즈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따따블도 가능한 종목이야.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그러면 매출이 2022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조가 넘어. 1조 매출이 넘고 영업이익이 73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도 한 5, 600억 이상 나. 그리고 올 1, 2, 3분기 지났잖아. 1, 2, 3분기 매출이 지금 7,700억. 그러니까 매출은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 2022년도. 영업이익이 현재 3분기 것만 683억. 현재 순이익이 한 400억.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막 크게 넘어설 것 같지 않아. 자, 그러면 특화된 분야가 있고 1등 하는 분야가 있고 2차 전지로 엮일 수도 있고 또
공모 구조가 좋아. 주포들이 좋아할 만한 공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 부분들은 삼박자가 다 좋거든. 내가 봤을 때는 트리플 크라운이야. 주포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야. 근데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야, 상장을 할 때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애경케미칼이거든. 아마 다들 기억날 거야. 애경케미칼이 2차전지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또 화학 케미칼 쪽으로도 이게 엮여 있으니까 둘 다 비슷해. 사실은 DS 단석이나 애경케미칼이나. 근데 단순 구조로만 보면 애경케미칼도 한 유통 물량이 34%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 보면 36%. 근데 시가총액이 현재 6,400억이야. 그 애경케미칼도 매출액이 2조가 넘어. 매출액이 2조가 넘고 작년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났어.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한 600억 작년에. 그러니까 오히려 DS 단석보다 외형적으로 보면 훨씬 좋지. 훨씬은 아니고 조금 좋지. 근데 문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애경케미칼이 대표적인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6,400억이야 현재.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목이 한 2조 따따블 쳐가지고 2조까지 간다 그러면 조금 억지지. 예를 들어서 공모가 시총이 6천억으로 잡고 따블 치면은 1조 2천억, 따따블 치면 또 6천억 더하니까 한 2조 가까이 가버리잖아. 애경케미칼은 지금 회사가 더 좋은데도 6천억밖에 안 갔는데. 근데 지금 추세가 그래. 추세가 공모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애경케미칼도 물론 금요일 정도 해가지고 DS 단석이 오르면 뭐 1조 5천억, 1조 8천억 이렇게 해서 따따블을 치게 되면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도 동반해서 같이 올라갈 거야. 커피값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DS 단석의 최대 수혜주는 스톤브릿지 벤처야. 이 스톤브릿지 벤처 같은 경우는 공모가 기준으로 총 150만 주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150만 주 중에서 50만 주는 그냥 공모가로 털어내는 거고, 거기에서도 수익이 나지만 나머지 100만 주, 그게 총 주식수 대비해서 몇 프로냐 그러면 한 20% 가까이 돼. 580만 주가 총 주식수니까 150만 주 중에서 50만 주 털어낸다 하더라도 100만 주가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면 약 한 20% 가까이 되잖아. 20% 조금 못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 종목이 2조 가까이 1조 5천억 넘어간다고 보고, 1조 5천억은 무조건 넘어갈 것 같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면 20% 정도면 얼마야? 1조 5천억이 10%면 1,500억이지. 1,500억에다가 20% 잡으면 2,500억 내지 3,000억 되겠네. 그럼 스톤브릿지 그 일종의 자회사지. 스톤브릿지가 운영하는 펀드니까 스톤브릿지 캐피탈이 이 DS 단석 지분 가치만 해도 2,500억 정도 된다는 소리야. 그럼 지금 스톤브릿지 시가총액은 880억이야.
그럼 이게 주가에 반영이 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DS 단석이 상장을 했을 때 만약에 따따블을 친다 또는 따따블 비슷하게 간다 그랬을 때는 스톤 브릿지는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장중에 모니터링을 하다가 스톤 브릿지 애들이 그러니까 업스테이지 이슈를 가지고 오르긴 올랐어. 그러니까 주포는 일단 형성이 된 거야. 근데 첫날 상한가를 가고 업스테이지 그 챗봇 경연대회 1등 이슈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애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완전히 빠져나간 것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모니터링 하면서 체험적으로 느낀 이유가. 그럼 이 종목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는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어. 개미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 더 던지겠지. 가지고 있지 않겠지. 급등을 한 종목이니까 개미들이 달라붙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개미들을 후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개미들을 데리고 가진 않지. 그래서 스톤 브릿지가 마냥 주포들이 안 나갔으니까 좋다, 주포들이 안 나간 것 같다 라는 것만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어. 근데 이게 다음 재료가 금요일날 상장하는 DS 단석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과 DS 단석이 잘하면 따따블을 갈 수 있는데 따따블을 갔을 때 이 스톤 브릿지의 지분 가치, DS 단석의 그 지분 가치를 따지면 이게 장난 아니네. 어떻게 보면 지금 880억인데 2천억은 넘어가 줘야 정상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물론 이거 외에도 스톤 브릿지가 참 재밌는 종목이야. 일단 창투사잖아. 그리고 지금 개미들은 1조 넘게 팔았는데 그날 금요일날 자금 더 들어왔어. 그러니까 미국 그 달러가 약해지면서 달러들이 밖으로 지금 밀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이머징 마켓 쪽으로. 그러면은 공모 시장이 좋아질 수 있잖아. 공모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창투사들은 무조건 좋지. 그러니까 달러 약세, 워낙 강세가 되면 달러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공모 시장이 좋아질 수 있고 창투사들이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스톤 브릿지라는 종목은 정확히 엑시트하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관심 있게 봐두면, 남들은 다 그 전국의 단타꾼들이 다 몰려가지고 DS 단석에 신경 쓰고 있을 때 슬며시 스톤 브릿지라는 종목 조금씩, 뭐 많이 살 필요 없겠지. 1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사가지고 정시값 또는 커피값이라도 벌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자, 그리고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쏘룩스. 이 쏘룩스를 그냥 건대기만 얘기하자. 뭐 니네들도 선수일 거고 또 보는 관점이 나랑 또 다를 수도 있는 건데, 내 주장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야. 이 종목은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만 보는 것하고 또 속에 들어가서 내면을 보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 일단 쏘룩스도 내가 보기에는 주포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야. 빠져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왠지 매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야.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당 14주를 무상증자를 했어. 지금 아리바이오라는 치매약 치료제를 만드는 비상장 회사, 바이오 회사하고 합병 이슈가 있는 종목이거든. 요거를 어떻게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러면, 자, 일단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 그 얘기를 하고 내 관점을 이야기해 볼게. 뭐냐 그러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고점인데, 신고가를 간 상태야. 고점인데 14주 무상증자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최대 주주가 아리바이오라고 그러는데, 아리바이오를 우회 상장하는 기대감이 지금 존재하는데, 그러면 아리바이오를 우회 상장하려면 썰옥수의 주가가 낮게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그래야지 아리바이오가 썰옥수를 인수하기가 좋아지잖아. 가격이 높은 놈보다는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야지 우회 상장이 가능하지. 우회 상장이라는 것은 비상장 회사가 상장 회사를 사가지고 인수해가지고 껍데기를 바꾸는 거잖아. 물론 결합심사도 받아야 되고 우회상장 요건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고, 어찌됐건 방식 자체는 우회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종목은 우회상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야. 그러니까 우회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장 회사가 어찌됐건 일반적인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아리바이오가 썰옥수를 인수해가지고 우회 상장을 하는 건데, 아니 주가가 떨어져야지 될 상황에서, 썰옥수의 주가가 떨어져야 될 상황에서 갑자기 14주 무상증자를 해버리네. 그럼 주가가 내려가겠어 올라가겠어? 일단 무상증자라는 것 자체는 기업의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지만 어찌됐건 호재잖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지. 그것도 14주야. 그럼 권리락이 돼갖고 지금 시가총액보다 훨씬 14배 정도 낮아지게 되면은 이게 한 2연상 3연상 기본적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머지 주식들이 상장이 되는 날 보면 주가는 훨씬 높아지겠지. 또 하필이면 왜 우회 상장을 앞둔 상황인데, 우회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하고는 어긋나게 주가를 올릴 요인을 회사가 괜히 발생시키느냐 그 말이야. 지금 아리바이오 최대 주주가 썰옥수 지금 최대 주주야. 정재준이가 최대 주주거든. 근데 언뜻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뭔 소리냐 그러면, 개미들 입장에서 보면 우회 상장을 안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허재를 터뜨리지, 썰옥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론적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보면 참 이상한 게, 그래서 나는 실방을 할 때 자꾸 그 얘기를 했어. 보통 사람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나도 그래. 나도 똑같이. 이 상황에서 14주를 한 주당 14주를 무증을 해버려? 그러면 우회 상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정재준이가 썰옥수의 최대 주주, 원래 썰옥수는 저명회사야. 상장한 지 한 3년 됐나? 한 2020년도에 상장했으니까 한 3, 4년 됐겠다. 3년?
올해까지 한 4년 됐겠네. 그러면 정제준이가 지금 아리바이오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리바이오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제준이가 자기 지분을 이 서룩스에 팔아. 어찌 보면 특별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이, 아리바이오의 프리미엄이 없이 서룩스가 경영권까지 인수를 한 거야. 프리미엄 없이 인수를 한 거나 다름없어, 내가 봤을 때는. 왜냐 그러면 아리바이오의 기업 가치는 지금 정하기가 애매하거든. 비상장 기업인데다가 아직까지 뭐 특별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삼진제약이라든가 이런데 투자 받았을 때 가치 기준이라든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해놓은 건데, 굳이 그런 거 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나는 과정에 답이 있다고 봐. 정제준이가 우회상장, 아리바이오 주도로 서룩스를 인수해갖고 우회상장을 할 것 같으면 아리바이오에는 현금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정제준이가 서룩스를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리바이오가 서룩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도 됐거든. 근데 굳이 정제준이 개인 지분을 서룩스에 판 거야. 그러니까 아리바이오가 서룩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도 되는데, 정제준이가 자기 개인 지분을 서룩스에 팔고, 서룩스가 아리바이오의 지금 최대 주주가 돼 있어. 아리바이오에.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 입장이 바뀐 거야. 정제준이 입장에서는 서룩스의 지분 가치가, 서룩스의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아리바이오의 시가총액이 내려가는 게 차라리 서룩스가 아리바이오를 인수하는,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해진 상황이 된 거야. 이게, 자 봐봐. 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냐 그러면, 아리바이오의 지분 구조를 보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될 거야. 아리바이오는 소액 주주가 77%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애초에 정제준이가 가지고 있던 아리바이오의 지분은 불과 6%, 7%밖에 안 됐어. 근데 다른 사람 거 지분,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지분까지 합쳐가지고 9%를 만들어가지고 서룩스로 넘긴 거야. 중요한 건 소액 주주들의 지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정제준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물론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분이 얼마 안 돼. 그러면 아리바이오가 지금 치매약으로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이 결론이 날 거야. 물론 치매약이라는 것이 사실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건 알아. 근데 그냥 내 단순한 생각으로 봤을 때 아리바이오가 잘 돼봤자 정제준 입장에서는 소액 주주들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럼 소액 주주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나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리바이오 지분을 정재준이가 회장인데 사장인데 지분을 어차피 6% 7%밖에 안 가지고 있었다니까. 지금 그 부분을 서룩스에 팔고 서룩스의 최대 주주가 된 거야, 정재준이가. 자, 생각을 해봐. 그럼 아리바이오에 허재가 있어. 만약에 치료약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게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거나 또는 우회 상장을 하게 생겼어. 그러면은 내 지분은 6% 7%밖에 안 돼. 정재준이 지분은. 그러면 다른 나쁜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아리바이오의 개인 투자자들 77%, 이 엄청난 투자자들의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배를 아리바이오 지분 한 6% 7% 되는 거 별거 아니니까 차라리 이걸 서룩스에 넘기고 내가 서룩스의 최대 주주가 된 다음에 서룩스의 가치를 땡겨서 올리자.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오히려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아리바이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거지. 뭐 이것도 우회 상장한 방법이잖아.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이 그래. 일반론적인 관점이 있고 지금 내가 말한 좀 소수 의견이 있는 거야.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주포가 어떤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왠지 정재준이 쪽 어떤 협력 세력들이 좀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는 거야. 올바른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네. 어찌됐건 아리바이오의 지분 구조를 보면 아리바이오가 잘 된다 하더라도 정재준이 입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편했던 건 사실일 거야. 내가 정재준이라도 지금 이런 방법으로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14주 신주가 나온 것도, 아니 14주 무상증자가 나온 것도 내가 봐서는 아리바이오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다만 이 재료가 언제 터질지는 잘 모르겠어. 언제 터질지는. 하지만 좀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받아.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무상증자 14주를 진행을 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건 뭐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것은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사실 구독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요즘에 채팅창 보면 뭔 안티들이 존나 많더라. 뭐 미친놈들이 무슨, 내가 뭐 대형 유튜버도 아니고. 아우씨, 채팅창을 지금 그래서 나는 이제 월요일부터는 안 봐보려고, 지기들끼리 떠들으라고. 아우 나 괜히 신경 쓰이고. 아우씨, 또 그 생각하니까 열받네. 자, 하여튼간 자, 정리할게. 일요일인데 말이 좀 길어졌네. DS 단석 굉장히 좋은 회사고 1등을 하는 분야가 있어. 공모 구조가 좋아. 만약에 전국의 단타꾼들이 모여가지고 이 단타꾼들이 오후 한 2시나 되면 떨어져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은 종목이야. 근데 그런 건 솔직히 그 나라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단정할 수는 없어. 다만 남들이 다 단석, DS 단석에 신경 쓰고 있을 때 오히려 스톤 브릿지, 벤처스 요 종목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 그럼 뭐 커피값이라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서룩스라는 요 종목 되게 좀 특이한 종목인 것은 맞아. 그러잖아. 14주를 무상증자 한다는 거 좀 특이한 거잖아.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조금 정재준 입장에서 이렇게 쭉 이 스토리를 풀어나가다 보면 좀 다른 것들이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될까 하는 거 생각해보면, 어찌됐건 아리바이오의 소액주주가 너무 많은 부분, 그리고 이들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정재준의 입장, 그러다 보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또 정재준 입장에서는 답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할게. 소수 의견이야, 소수 의견. 이걸 가지고 또 트집 잡지 마. 소수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할게.